SK바이오팜은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실적이 매 분기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야말로 후보물질 단계부터 신약 승인까지 그리고 미국 직접 판매까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 우리나라 첫 회사라고 할 수 있고, 처방수만 봐도 지금 매월 처방수가 거의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엑스코플이라는 뇌전증 신약이랑 같이 팔 의약품도 이제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미 영업망이나 영업 레버리지는 다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더 레버리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국내에서 대장이라 하면 또 바이오 섹터 대장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또 CDMO 관련해가지고 실적도 잘 나왔고, 맞아요. 수주 결과도 좋은데 맞아요. 주가는 이미 올라서 안 가는 걸까요? 더 갈 수 있다고 하던데. 근데 이게 생물보안법으로 약간 기대감이 조금 미리 반영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135만 원까지 보자 이런 얘기 하시던데. 되게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그렇게 오르겠죠. 근데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상한가를 간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생물보안법이 통과되고, 두 번째는 이제 CDMO 쪽 비중이 많이 늘어나는 거. ADC 계약이 하나 나와주면 그때 업사이드 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삼성바이오틱스도 5공장이 완공이 되거든요. 내년 4월 정도에. 근데 지금 5공장도 선수주를 되게 잘 받고 있고, 선수주를 되게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완공된 이후에도 가동률이 빨리 올라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4공장 때도 4공장이 완공이 되기 전부터 선수주를 되게 잘 받았고, 완공이 된 후에 가동률이 정말 빨리 올라오면서 실적이 한 번 더 점프업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5공장에서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바이오틱스의 실적은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우시 쪽 있잖아요. 우시앱텍이 어찌됐든 이제 국내 기업이랑 약간의 경쟁 상대로 지금 언급이 많이 되고 있고, 생물보안법에 있어서 그들의 몫을 우리나라 기업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시앱텍 최근에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또 잘 안 나왔어요. 또 이제 실제로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어머. 최근에 이제 공장도 매각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생물보안법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매년 성장을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약간 빛을 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년 5공장 가동 이슈 무슨 6, 7, 8공장까지 봤던 것 같은데. 맞아요. 계속 한다고 해요. 근데, 그래요? 근데 생산 능력으로 봤을 때, 캐파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이면 글로벌 지금 캐파 1위인 론자랑 비슷한 수준이 돼요. 진짜요? 네, 내년부터는. 와, 캐파 되게 크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틱스는 다 이제 국내에 공장이 있으니까 해외에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우시앱텍 얘기 나오면 사실 대항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그 아랫단에 있는 바이넥스나 ST팜이 더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이거 관련이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되게 캐파가 작아서 상대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맞지만 이제 삼성바이오틱스는 어찌됐든 CDMO보다는 CMO 위주고 이제 대규모 수주 위주로 받는 상업화된 의약품들의 수주를 받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시 앱텍 쪽은 조금 더 바이오텍 계약을 많이 하던지 아니면 CDMO 계약을 많이 했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ST팜도 상용화된 상업화 물량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막 다이렉트하게 우시 쪽이랑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100% 똑같으냐, 그런 기업도 없어요. 또 기대를 하시는 건 이제 ST팜은 글로벌 GMP, 글로벌 생산이 가능한 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시는 거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RNA 기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RNA의 원료가 되는 올리고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RNA 쪽이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일라일리랑 노보노디스크가 RNA 쪽에 투자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M&A나 라이선스 계약을 되게 많이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RNA 쪽이 살아나면 이제 ST팜도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제 바이넥스는 이제 유럽 쪽 GMP 승인을 받은 이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보다는 이제 셀트리온의 수주를 받았었던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셀트리온 가면서 같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중국 쪽 단가가 ST팜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단가 좀 세게 부른 애들이랑은 맞지 않는다, 이직이 있어서 그럼 바이넥스가 맞춰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었긴 합니다. 그럼 ST팜에 지금 RNA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건 뭔가요? 이제
이제 RNAi라고 해서 RNA 간섭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ST팜인데요. RNAi 간섭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접했던 mRNA가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항체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mRNA에 RNAi가 붙었을 때 단백질 생성을 억제시켜요. 그러니까 mRNA의 역할과 반대되는 게 이제 RNAi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유전자나 발현되지 않았으면 하는 부위를 막으려면 이제 RNAi를 통해서 그 부분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RNAi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ST팜이고, RNAi 기반의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고 있는데 RNAi에 들어가는 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뭐 생산을 해야 파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올리고를 생산하는 기업이 이제 ST팜입니다. 뭘 막는데 쓰는 거죠? 이것도 뭐 질환별로 다 차이가 다 되게 많은데, 뭐 암을 막 뭐 암종에도 최근에 이제 제로네 이메텔스타트라고 혈액암 항암제가 승인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RNAi의 단점이었었던 게 우리가 흔히 하는 질환을 대상으로는 치료제가 많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유전자 관련된 병이라든지 좀 희귀 질환 위주로 좀 많았었는데, 이제 노바티스의 렉비오부터 시작해서 조금 시장성이 큰 분야에서 RNAi 기반의 치료제들이 슬슬 나옴에 따라 이제 ST팜의 실적도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귀 쪽으로 해서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그 시장 자체도 작았는데 이제 점점 커지고 있다. 오, ST팜은 또 다른 모멘텀이 있었네요. 근데 여기가 막 전환사채 물량이 많아가지고 계속 그게 나오면서 이제 주가를 막아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RNA 쪽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4분기가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ST팜은 4분기 실적이 항상 더 잘 나와요. 그래서 저는 많이 빠지면 이제 4분기 전에는 그래도 볼만한 기업이지 않을까. 이미 그 올리고를 수출하고 있나 보네요. 수주 잘 받고 있죠. 아. 수주가 매년 그래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빅파마들한테. 상대적으로 큰 회사들한테도 많이 받고 있고, 네, 노바티스랑도 계약을 한 적이 있으니까 막 되게 막 이상한 회사는 절대 아닌 거죠. ST팜 뭐 단순한 이제 중소형주로 볼 게 아니네요. 덩치가 크다. 그러면 셀트리온은 주가 왜 이렇게 못 갈까요? 시밀러는? 시밀러도 같이 대선 수혜라고 꼽히는데. 그러니까 CDMO 시밀러, 뭐 바이오시밀러 이쪽이 다 이제 뭐 대선 수혜지 않느냐 막 이러잖아요. 그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선 주자들이 계속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약가 인하예요. 약가 인하를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시밀러를 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내년에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제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당연히 그 수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셀트리온의 지금 실적이 많이 오르기 위해서는 진펜트라, 램시마의 SC 제형인 진펜트라의 미국 매출액이 많이 올라와 줘야 마진율이 많이 올라오고 매출 성장이 두드러질 텐데, 진펜트라가 지금 3분기까지는 약간 슬로우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보험이 등재되고 매출이 올라오고 시장 점유율이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조금씩 걸리거든요. 당연히 뭐 이게 뭐 나오자마자 뭐 몇천억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레깅이 있는 거지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밀러 제품을 쓰면 약값이 싸지나요? 왜 약가인한데 시밀러를 밀어요? 오리지널 의약품이 특허 만료가 되면 그들도 가격을 내리지만 바이오시밀러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이오시밀러들이 평균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60% 이상 싸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험에 등재를 해놓으면 당연히 훨씬 더 재정적으로 괜찮겠죠. 그러니까 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을 오리지널을 빼고 바이오시밀러만 넣어버리면 이제 그 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많이 처방받게 되겠죠. 그래서 오리지널이랑 바이오시밀러랑 교차 처방도 요즘에는 많이 밀어주고 있는 추세고, 바이오시밀러 자체가 이제 오리지널이랑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많이들 조금 입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어쨌거나 진펜트라가 잘 팔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잘 팔리지 않을까? 왜냐면 유럽 쪽은 잘 팔리고 있나 봐요. 맞아요. 잘 팔리고 있고, 근데 이제 미국 쪽이 사실 진짜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올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미국 직접 판매를 시작하면서이거든요. 근데 SK바이오팜이 좋은 예시인데, 미국에서 영업을 직접 하고 직접 판매를 시작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처음에 뭐 어느 정도의 리베이트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많을 텐데 그게 초반 비용으로 조금 많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실적이 별로 안 좋을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조금 약간 안 좋았던 것도 있었을 거고 우리가 원하는 성장세만큼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부분은 다 커버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초기 비용은 불가피하다. 근데 SK 바이오팜 얘기해서 궁금한 게 기관이 왜 이렇게 사요? SK 바이오팜 뭔가 있나요? 실적주잖아요. SK바이오팜은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실적이 매 분기 좋아질 수밖에 없는 혹은 이제 매년은 무조건 좋아지는 거기야말로 후보물질 단계부터 신약 승인까지 그리고 미국 직접 판매까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 우리나라 첫 회사라고 할 수 있고 그 엑스코플이라는 뇌전증 약제가 처방수만 봐도 지금 매월 처방수가 거의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보니까 마진율이 85%에서 90%까지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레버리지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는 연구개발 비용, 마케팅을 얼마나 쓰던 마진율이 너무 높으니까 실적은 그냥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추세고 또 한참 핫했던 게 이제 방사성 의약품 쪽이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표적 기반의 치료제인데 ADC랑 비슷해요. 링커 이용해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제 암의 원인이 되는 분야에 다이렉트로 전달해주는. 근데 이제 방사성 의약품 관련 기업이 국내에 2군데밖에 없어요. 퓨처캠이랑 SK바이오팜. 근데 이제 SK바이오팜이 방사성 동위원소 원료 공급도 테라파워를 통해서 이미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자체적으로 방사성 의약품 기술 도입도 한 거 있고 그런 모멘텀도 있겠다. 자체로 이미 팔고 있는 의약품도 있겠다. 내년에는 엑스코플이라는 뇌전증 신약이랑 같이 팔 의약품도 이제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미 영업망이나 영업 레버리지는 다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의약품 하나 가져와서 끼워 팔면은 더 레버리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뇌전증 시장이 큰가 보네요. 또 여기서 잘 팔리는 것 같고 SK바이오팜 함께. 그렇죠. 뇌전증 시장이 그래도 빈펫이라는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가장 잘 팔렸을 때가 거의 1조 5천억 원, 8천억 원 정도까지 팔렸었거든요. 피크 세일즈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엑스코프리가 빈펫보다 완전 발작 소실률이 더 뛰어나다라는 가정하에 그럼 1조 원까지는 팔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초로 자체 개발 블록버스터급 글로벌 약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사실 미국이 그 나라의 기술도 참 좋은데 굳이 우리나라 기업이 가서 처음부터 다 임상을 진행해가지고 판다고 해도 과연 그 소비자들이 얼마나 우리 기업을 신뢰하고 그렇죠. 사느냐가 궁금했었는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SK바이오팜은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작이 달랐던 것 같긴 합니다. 나름 코리아 빅파마? 그렇죠. 이미 SK가 있고 삼성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니까 어느 정도 그 뒷배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항암 얘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또 책에서 암 관련해서 엄청 구체적으로 다 분류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또 다 볼 수는 없고 이게 항암 시장은 요즘 많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요. 항암 시장이 가장 핫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만 딱 살펴봐도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들이 다 항암 관련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오른 기업들 다 보시면 알테오젠, 리아켄바이오, ABL바이오, 다른 기업들을 보로노이 이런 기업들 다 보셔도 다 항암제 관련 기업이 유한양이까지 다 항암제 관련 기업이에요. 항암제를 개발하거나 항암제랑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항암제 관련된 기업들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많이 받고 있고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이고 빅파마들도 이 시장을 너무 좋아하니까 좋은 계약들이 우리나라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암제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암을 치료하기 위한 어떤 기술력이 더해지는데 우리는 이 기술력에 집중할 게 아니라 본질은 항암이었네요. 그쵸, 중요하다. 유한양행이 비소세포 폐암이었나요? 네, 비소세포 폐암 항암제예요. 그거 얼마 전에 또 마일스톤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별로 주가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니 마일스톤 때는 안 이미 다 반영이 됐어서 그럴까요? 그렇죠. 승인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2배가 올랐으니까 사실 이미 반영이 많이 된 거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일스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도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셨으니 그냥 이제 그에 따른 공시에는 별 이번에는 큰
반응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렉나자 관련해서 뭔가 추가 모멘텀이 있을 게 있을까요? 있죠. 일단 2개 정도가 크게 있는데, 네. 레이저 티닙, 레이저 티닙과 지금 아미반타밥의 병용 투여로 FDA 승인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 승인. 유럽 승인도 어쨌든 나오게 되면 마일스톤 유입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뭐 플러스 알파는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거는 이 아미반타밥이 지금 승인을 받은 건 IV 제형이에요. IV 제형인데 SC 제형으로 승인 여부가 내년 초까지는 나오게 됩니다. 이미 지금 패스트트랙을 밟고 있어서 내년 초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반타밥 SC 제형과 레이저 티닙의 병용 투여 승인 여부가 내년 초까지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볼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레이저 티닙 병용요법은 이번에 FDA 승인을 받은 거고 네. 지금 유럽에서 받을 게 그것도 똑같아요. 아미반타마? 아니요, 그것도 똑같이 네. 병용 투여 요법의 승인 여부를 앞두고 있는 게 유럽이죠. 아, 그러면은 지금 FDA는 레이저 티닙 승인 받았고 SC 제형은 아직 받기 전인가요? 그렇죠. 아미반타밥 IV랑 네. 레이저 티닙의 병용 투여를 승인을 받은 거고 레이저 티닙이랑 아미반타밥 SC제형으로 이제 또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내년 초에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유럽에서도 똑같이 받을 거고. 네, 똑같이 받아야 되고 그에 따라 이제 마일스톤 유입도 있겠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이제 내년 상반기에 있는데 네. 그게 레이저 티닙이랑 아미반타밥 병용 투여했을 때의 전체 생존 기간 데이터. 이 전체 생존 기간 데이터가 잘 나와야만 지금 비소세포 폐암 시장에서 레이저 티닙이 좋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정체 생존 기간 데이터가 나오는 시기까지는 계속해서 뭐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에 지금 대항마가 아스트라제네카죠. 그죠. 이제 뭐 타그리소가 비소세포 폐암에 있어서 지금 1등이기 때문에 비소세포 폐암 시장에서 이제 타그리소를 넘어야만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당연히 타그리소랑 레이저 티닙이랑 100% 똑같이 설계가 된 것도 아니고 이게 당연히 완전히 똑같은 약은 아니기 때문에 뭐 부작용도 조금씩 다르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두 의약품의 효능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타그리소를 뭐 이길 거야 뭐 이런 것보다는 전체 생존 기간이 잘 나오게 되면 비소세포 폐암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레이저 티닙을 조금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한양이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면 SC 제형으로 제형 변경하는 기술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아미반타밥 SC형은 존슨앤존슨이 알아서 한 거고 저희랑은 상관이 없고 레이저 티닙은 경구용이라서 그냥 레이저 티닙은 자체적으로 그냥 개발을 했었던 겁니다. 처음에 딱 발표 FDA 승인 났다 하고 나서 주가 별로 못 가길래 병용요법이라 그런가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맞아요. 계속 급등하더라고요. 뭐 그런 이슈는 없죠. 병용요법이 뭐 별로고 단독보다 뭐 단독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서. 단독도 되게 데이터 좋다고 알려져 있고 병용요법은 이제 존슨앤존슨이 아미반타밥을 어떻게든 좀 끼워 팔려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아미반타밥이랑 병용 투여했을 때 효능이 더 좋다면 그냥 쓸만한 것이지 않을까 뭐 이런 관점으로 그렇게 좀 많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유한양행 생각해볼 모멘텀이 아직도 많네요. 그럼 제2의 유한양행 찾기로 완전 난리가 났었는데 국내 시장에서 혹시 보시는 기업이 있으세요? 그게 이제 보로노이랑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를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항암제 관련된 기업이 국내에 이제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글로벌 기업이랑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적도 있고 임상 데이터가 괜찮았던 기업들 위주로 보면은 그 세 기업 정도가 추려져서 이렇게 좀 언급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미래 그 암 전체 중에 가장 시장의 성장성이 크다라는 쪽은 어디로 보세요? 시장이 가장 큰 부분이 폐암이긴 해요. 발병도 많이 되고 전이나 변이 있는 것도 생각했을 때 폐암 시장 자체가 가장 크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폐암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더 많이 오르고 관심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한양행이나 보로노이 리아켄바이오 다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게 폐암 쪽을 다 하고 있고 대부분 항암제 기업들 보실 때 항암제에 관련된 기업들이 특정 타겟을 기준으로 항암제를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방암이나 폐암과 같은 시장성이 큰 암종에 대한 적응증을 확장할 때마다 시장 전망치가 되게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장이 큰 암종을 대상으로 적응증이 확장이 되어야만 시장 전망치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매출 성장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 뭐 유방암도 좋고 폐암도 가장 좋은데 이 두 분야가 지금 업사이드도 여전히 있고 기존의 치료제들이 워낙 잘 팔리고 있으니 그들보다 더 좋은 효능을 나타내게 된다면 당연히 그 정도의 시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베스트는 면역항암제긴 하죠.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면역항암제들이 다 최소 뭐 5조 원부터 키트로다처럼 30조 원까지. 근데 이제 그런 면역항암제의 특징 또한 적응증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암, 뭐 유방암, 전립선암, 흑색종 이런 암종으로 다 승인을 받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암종이 되게 많은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암도 당연히 이제 폐암에 있어서 EGFR 변이 혹은 이제 유방암에 있어서 이제 허투 변이, 허투 발현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척도로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암 자체에서 공통적으로 통상적으로 이제 발현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면역 세포가 뭐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면역항암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고 그래서 이제 적응증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도 다른 의약품 대비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면역항암은 암 환자로 따지면 어느 정도 단계예요? 암 전에 치료하는 단계는 아니고. 아니죠. 다 이제 항암요법 중 하나인 거죠. 항암요법 중에 그렇죠. 하나. 그러니까 어쨌든 다 항암 치료고 다 엄청 톡식한 게 다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다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 한 뭐 4기 뭐 이 정도로 막 쓰고 이런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완전 초기가 아니면은 대부분 다 이제 표적항암제로 시도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면역항암제도 PD-L1이나 PD-1 같이 이제 발현율을 확인했을 때 잘 나오면은 이제 면역항암제부터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환자마다 어떤 게 과발현됐느냐를 확인을 하고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암 시장에서 탑티어는 면역항암이다. 그렇긴 하죠. 적응증이 제일 많다라는. 간암은 좀 많이 잠잠한 것 같아요. 막 좋은 치료제가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옵디보 병용요법으로 승인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간암은 수술로 절제를 했을 때 예후가 제일 좋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거든요. 아니면은 간암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병용요법 승인이 앞에 이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언급이 되고 있는데, 간암도 원인이 막 엄청 확실하진 않기에 그렇기에 생각보다 시장성이 있어서는 다른 암종 대비 조금 덜 하지 않나. 국내 같은 경우에도 간암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많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뭐 있긴 하지만 특정 기업이 하나 그렇긴 떠오르는데 하지만 이제 아직 뭐 승인을 받지 못했으니 이제 승인이 되면은 또 그때는 내용이 달라지겠지만요. 이제 간암 자체에 대해서 지금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술 예후가 되게 좋다라는 점, 그런 것들이 이제 간암 치료제 개발을 상대적으로 해외 기업들도 덜 하는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아까 그 FDA 임상이 기다려지거나 뭔가 결과 앞두고 있는 기업은 보로노이랑 에이비엘, 리가캠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 기업들이 글로벌 임상을 다 잘 진행을 하고 있어서 같이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우리 작가님의 원픽이 중요하거든요. 엄청 저희가 지금 많은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네. 그 중에 가장 좀 유망하고 이거는 진짜 꼭 이런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 단계적으로 트래킹 꼭 해야 한다라는 기업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근데 진짜 마음 편하게 볼 기업으로는 리가캠 바이오가 제일 마음은 편할 것 같기는 해요. 진짜요? 네, 리가캠 어쨌든 ADC 자체에 대한 글로벌 선호도가 워낙 높기도 하고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랑 계약을 많이 체결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 입증을 시켜준 것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내년부터는 만약에 금리 지금 인하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내년부터 만약에 그 부분도 개선이 더 많이 된다면 이제 세포 치료제나 이제 유전자 치료제 기업들도 지금 되게 부진한 상황에 그것들에 대한 반등도 조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외도 바이오텍들 보시면 바이오텍 ETF는 반등을 많이 못했어요. 그 빅파마들이 오히려 좀 좋은 상황이고 바이오텍들은 조금 부진한데 그게 저는 이제 내년부터는 확실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내년도 이제 쭉 한번 훑어보려고 했는데 벌써 주셨네요. 바이오텍 관련해서 보자. 국내도 마찬가지일까요? 그쵸. 이제 뭐 AI 바이오, 뭐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가 지금 진짜 안 좋거든요. 국내든 해외까지.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리커전 파마의 경우 엔비디아 투자도 받은 바 있고, 최근에 이제 엑사이언티아라는 다른 AI 바이오 기업도 인수를 하면서 저는 글로벌 AI 바이오 대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커전도 볼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포 치료제나 이제 유전자 치료제 기업들도 조금 고금리 시대에 부진했었다라고 한다면 올해 말부터는 그래도 저는 반등 요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세포, 유전자 쪽으로. 거기는 이제 지금 바닥권이니까 좀 볼만한 룸이 구간이 있다. 12월부터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서 이제 뭐 ST팜이나 리가켄바이오 혹은 이제 1조 원 이상의 그런 기업들을 선호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올해 마지막에 또 학회가 일정들이 몇 개 있다고 들었어요. 뭐 어떤 거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11월에 있는 면역항암학회 SITC가 있고요. 그다음에 12월에 애쉬 혈액암학회, 그리고 내년이긴 하지만 12월부터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에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회들이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혹은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볼만하다. 면역 항암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11월 달에 좀 볼만한 기업들. 근데 참여하는 기업이 또 엄청 많진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거 있어요? 리가켄바이오, 루닛, 리가캠. 지시셀, 에이비온, 그 정도가 지금 전 생각이 납니다. 네, 리가캠은 뭐 이래저래 중요하네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네요, 리가캠. 끝으로 뭐 마지막으로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제약바이오가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당연히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를 투자뿐만이 아니라 그냥 공부에 나서 나쁠 게 전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영상도 많이 보시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만 보면 또 다 알기 어려운 것들 또 같이 거의 강의 자료 수준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병용요법이라 셈치고 네, 같이 보시면서 우리 작가님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강하나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고려한 영풍과 같은 지배 구조의 지분 싸움이 아주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노출된 것보다 앞으로 나올 거의 대상을 선별화시켜서 그걸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산을 운영하시는데 그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를 이 강좌를 통해서 잡아낼 수가 있고, 그 대상의 확률적으로 10개 그룹을 먼저 선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순서가 어떤 게 먼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관련된 징후가 나오면 거기에 핵심 대상을 공격해 갖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도 수익을 얻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